노인의 나이. 옛날에 중국은 사사건건 조선이 하는 일에 간섭을 하고 이거에서 바치고 저거에서 바치라며 요구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중국도 은근히 조선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조선에 인재가 많다는 말을 듣고 중국에서 시험해보기 위해 그림 한 장을 보내왔어요. 나이 지긋한 노인이 닭들에게 모이를 주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중국은 이 그림을 조선에 보내놓고 그림 속의 노인이 몇 살인지 알아맞히라고 요구해 왔어요. 조선의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죠. 아이고, 무슨 재주로 그림 속 노인의 나이를 알 수 있단 말이오. 아이고, 이거 큰일이오. 대신들도 풀지 못하니 임금님은 황희정승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죠. 현명하다고 소문이 난 황희정승이었지만 답을 알아낼 수는 없었어요. 황희정승은 임금님에게 한 달간의 말미를 달라고 하면서 머리도 식힐 겸 길을 떠났어요. 그림을 품 안에 고이 간직하고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었죠.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고 어느 집 처마 밑으로 들어갔어요. 좀처럼 비가 그치지 않아서 갇혀 있는데 집안에서 6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나와서 말을 했죠. 어르신, 비가 쉽사리 멈출 것 같지 않은데 누추하지만 안으로 들어오세요. 황희정승은 생각이 깊고 의젓한 그 소년이 대견스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아이고, 그래, 고맙다. 어른들은 안 계시고 너 혼자 집에 있는 거냐? 예, 아버님은 도둑놈판에 눈치 보러 가시고요. 어머님은 열어놓은 껍데기 벗기러 갔어요. 황희정승은 뜻밖의 말에 놀라서 어리둥절했죠. 이게 뭔 소린가? 참으로 맹랑한 여성이세. 텐마루에 앉아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어요. 그때 길 건너편에 있는 방앗간에서 곡식을 짓던 소년의 어머니가 아들을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빗자루 좀 가지고 온나? 예, 알겠어요, 어머니. 소년은 마루 밑에 있는 강아지를 불러서 강아지 등에 빗자루를 매달았어요. 소년이 어머니를 향해서 소리쳤죠. 어머니, 강아지 부르세요. 어머니가 강아지를 불렀어요. 강아지는 등에 빗자루를 매단 채 방앗간으로 달려갔어요. 허허, 어린 녀석의 꾀가 아주 놀랍구만. 황희정승은 속으로 혀를 내두르며 소년에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열어놓은 껍데기 벗기러 갔다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어머님이 보리방아를 찍으러 가셨거든요. 그게 바로 껍데기 벗기는 아니겠어요? 어, 그렇구나. 그럼 아버지는 어디 가셨냐? 장터에 가셨어요. 장터에 서로 자기가 더 이익 보려고 도둑놈 씹어 가진 사람들이 천지예요. 그곳에 가셨으니까 이놈 저놈 눈치 보러 가신 거나 마찬가지지요. 황희정승은 소년의 영리한 대답에 놀라서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듣고 보니 그렇구나. 그럼 너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다. 뭔데요? 품 안에서 그림을 꺼내어 소년에게 보여주며 물었어요. 여기 그려져 있는 노인의 나이가 몇 살쯤 되어 보이냐? 에이, 너무 쉬운 문제네요. 뭐라고? 황희정승이 어안이 벙벙해 있으려니까 소년이 설명했어요. 노인 밑에 닭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닭을 부를 땐 구구 소리를 내잖아요. 구구는 80일. 그러니까 이 노인은요,
81살이에요. 참으로 영하구나. 황희정승은 소년의 도움으로 중국이 보내온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그 뒤부터 중국은 훌륭한 인재가 많다고 하여서 조선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대요. 부자와 농부의 딸. 옛날 한 마을에 고약하기로 소문이 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부자는 돈을 빌려간 농부를 불러다 놓고 마구 닥달을 해댔죠. 네, 이놈. 설도 며칠 안 남았으니 당장 빚을 갚아라. 못 갚겠으면 설날 아침에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나 한상 잘 차려오너라. 아유, 예, 알겠습니다. 설에 음식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야릇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음식 대접을 하겠다고 했지. 조건이 하나 있다. 어떤 조건인가요? 상 위에는 150가지 음식이 올라 있어야 한다. 예? 음식을 150가지나요? 만약 단 한 가지라도 빠지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리 알거라. 음식은 음식대로 받아먹고 빚은 빚대로 받아내려는 속셈이었죠. 당장 먹을 저녁 끼니도 없는데 150가지나 되는 음식을 차려내라니. 이런 억지가 어딨다. 집에 돌아온 농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만 병이 나고 말았죠. 그걸 본 농부의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인지 제게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다. 너가 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아휴. 농부가 돌아 누우며 다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좋은 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농부는 마지못해 낮에 있었던 일을 딸에게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농부의 딸이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었죠. 아버지,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러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설날이 되었어요. 농부는 부자에게 갔어요. 어르신, 150가지 음식을 차려놓았으니까 저희 집에 함께 가시죠. 그 말을 들은 부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응? 정말로 150가지 음식을 차렸냐? 아우, 예. 틀림없이 150가지 음식을 차렸습니다. 아니, 가난한 농사꾼이 무슨 수로 150가지 음식을 차렸단 말이냐? 도둑질이라도 한 거냐? 부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농부의 집으로 갔어요. 농부의 딸이 상을 내오면서 상냥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150가지 음식을 차렸으니까 많이 드세요. 그런데 부자 앞에 놓인 음식은 달랑 2가지뿐이었어요. 부자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죠. 뭐? 150가지 음식이라고? 감히 나를 놀려? 울그락 불그락해진 부자에게 농부의 딸이 말했어요. 어르신, 이 김치는 백김치이고요.
저 가지나물은 며칠 동안 씨앗 빠져가지고 신 가지나물이에요. 백김치하고 신 가지니, 백신가지 음식이 아니고 뭐겠어요. 뭐라고?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힌지는 몰라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부자는 입을 딱 벌린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나무꾼과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무꾼이 있었어요. 날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날도 깊은 산 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는 소리와 함께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어? 너무 놀라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마침 잘 됐고. 호랑이는 입을 쩍 벌리며 앞발을 나무꾼의 어깨에 올려놓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얼어붙을 꼼짝하지 못했죠. 잠시 뒤에 간신히 정신을 차린 나무꾼은 한 가지 꾀가 생각났어요. 아이고, 형님. 오늘에야 형님을 뵙게 되었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넙죽 절을 하면서 호랑이에게 능청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호랑이는 어리둥절해하면서 나무꾼 어깨에 놓였던 앞발을 슬그머니 내려놓았어요. 뭐? 내가 너 형이라고? 정신이 나갔구나. 나는 짐승이고 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너 형이라는 거냐? 다시 발톱을 세우며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호통을 쳤어요. 하지만 나무꾼은 겁먹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정신이 좋으니까 10년 전에 헤어진 형님을 알아보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동생도 못 알아보시니 아휴, 정말 섭섭합니다.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너 형이 어릴 때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끔 꿈에 나타나서 호랑이가 되어가지고 돌아갈 수 없다면서 막 눈물을 흘렸대요. 그래서 어머님은 너 형이 호랑이가 된 게 틀림없으니까 산에서 형을 만나거든 꼭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매일 어머닌 산에 나무라러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곤 하셨어요. 나무꾼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호랑이는 눈물 흘리는 나무꾼을 보면서 생각했죠. 나무꾼의 형이 호랑이가 되었다면 그건 내가 틀림없군. 이 산속에 호랑이가 나 하나뿐이잖아. 내가 형이 아니라며 이 나무꾼이 왜 눈물까지 흘리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동안 어머니를 잊고 산 것이 재수로웠어요. 그러더니 호랑이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아우야, 어머니는 건강하시냐? 그럼요. 하지만 어머니는 형님 생각에 눈물 마를 날이 없어요.
형님, 어서 저랑 같이 어머님 만나러 가요. 호랑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우야, 이렇게 호랑이 탈을 쓰고 어떻게 어머니를 찾아뵐 수 있겠냐?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한 달에 2번씩 멧돼지를 잡아줄 테니까 너가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하거라. 그래도 어머니한테 가요. 아니다. 나는 이꼴로 갈 수 없다. 그럼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잽싸게 대답하고는 얼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 초하룻 날과 보름날 밤이 되면 나무끝 마당에는 어김없이 멧돼지가 놓여 있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었죠. 덕분에 나무꾼은 어머니에게 끼니 때마다 고기 반찬을 해드리며 편안히 모실 수 있었어요. 몇 년 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호랑이는 더 이상 멧돼지를 물어다 놓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여긴 나무꾼이 산으로 올라가서 호랑이를 찾았는데 몇 년 전 만났던 호랑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꼬리에 배에 헝겊을 묻은 새끼 호랑이 3마리를 보게 되었죠.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새끼 호랑이야, 너희들은 왜 꼬리에 배 헝겊을 메었느냐? 우리 할머니는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걸 알고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드시고 막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병이 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꼬리에 배운 것 메고 있는 거예요. 새끼 호랑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나무꾼은 죽은 호랑이의 효성에 크게 감동했대요.